예,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민재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조금 크게 말씀하셔야겠는데. 이렇게 예, 예. 마이크를 손에 잡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지금은 어떠십니까? 좀 잘 들립니다, 이제는. 예,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동선이 복잡해가지고 여기 안양에 급하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니, 아니. 잠시 일을 봐야 되는데 발표를 해야 되니까 예, 예. 근처에 스터디 카페 룸을 예약을 해서 아,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붕 떠 있는데 발표가 다소 두서없더라도 좀 이렇게 예,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안양 스터디 감사하겠습니다. 카페 룸 잡아서 지금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그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옛날 같았으면 정말 굳이 뭐 이렇게 소개를 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교류가 많았는데 저도 이제 무역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라서 근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뭐 신입생 여러분 그러니까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여러분들도 제가 조교 업무를 원체 오래 해가지고요. 정말 다 알고 학과 사무실에 있으면 다 한 번씩 뵙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안타깝게도 좀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뵐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정홍주 학과장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뭐 학술 교류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이제 긴장이 되면서도 엔돌핀이 도는 게 근 2년 동안 이제 뭐 강의를 중점적으로 해왔는데 뭐 비대면 강의를 맨날 하다 보니까 정말 알게 모르게 해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솔직한 말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나 강의를 듣는 사람이나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쩔 수 없이 안이해지고 해이해지는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은데 뭐 이번 학기에는 제가 그 대면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정은주 교수님께서 이런 세미나도 주기적으로 마련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강의 내용보다 더 심화된 그런 자료를 구성을 해서 발표도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긴장이 되고 긴장이 되고 그러지만은 뭐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이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환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예,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족한 발표일 텐데 경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정홍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공유한 화면이 IMO 환경규제 강화와 국내 해운선사의 대응 방안인데 예, 글씨가 좀 잘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내 해운선사의 대응 방안인데 공유가 잘 되고 있을까요? 예, 그 저의 그 큰 대주제는 운송 물류와 ESG였습니다. 이제 ESG라는 개념이 좀 비교적 최근에 부각된 그런 개념인데, 예, environment 환경, social 사회,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그 G는 거버넌스, 뭐 투명한 지배 구조의 약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하자면은 기업이 단지 수익을 창출하는 데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뭐 그 임직원들한테 뭐 경영자가 갑질을 하면 안 된다든지 뭐 그 다음에 하청업체한테 뭐 무리한 부당한 요구를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어떤 투명한 지배 구조를 중시하고 요것들을 이렇게 유통시키고 공유해서 공유하는 그런 가치이고 그런 가치를 이제 글로벌 전 그 범세계적 차원에서 중시하는 그런 사회가 도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CSR이라는 형태로 많이 불려왔던 것 같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가지고 뭐 기업의 경제적 책임, 그다음에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이렇게 네 개로 나눴는데 그 CSR도 저도 이제 강의에 많이 활용을 했었고 관련해 가지고 논문도 쓴 적이 있는데요. 지금에 이르러서는 굉장히 좀 전통적이고 뭐 그 개념의 중요성이 퇴색되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은 조금 굉장히 전통적이고 오래된 개념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르러 가지고 ESG라는 새로운 개념이라 그래야 될까? 이 용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다시 한번 이런 사회적 책임들, 그 다음에 그 사회적 책임 중에서 환경과 그다음에 소셜 사회, 그다음에 투명한 지배 구조를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전 세계가 환기하자 이런 차원에서
ESG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운송물류와 ESG라는 대주제였는데요. 그 ESG 중에서 E, 그러니까 environment, 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운송물류 중에서도 뭐 전 세계 운송물류의 95%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해운물류, 해운선사들이 이러한 환경의 가치를 어떻게 준수해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관련해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범세계적 차원에서 부과되고 있는 환경 규제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발효된 강력한 해양 환경 규제는 무엇이고 그 본질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뭐 머스크라든지 MSC라든지 그런 주요 해운 선사들은 어떠한 대응 방식을 구축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이제 이런 환경 규제가 해운업계, 그중에서 특히 우리의 해운업계에게 가져다주는 어떤 함의, 시사점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가,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목차를 살펴보면요. 일단은 첫 번째 이런 환경 규제가, 그 다음에 환경의 중요성, ESG라는 개념이 대두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IMO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이제 UN 산하에 있는 기구인데, IMO가 인터내셔널 마리타임 오르게나이제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국제 해사 기구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당연히 그 국제 해운, 해양 등등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규범적 틀을 마련하는 그런 국제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IMO의 수립 배경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오늘 발표의 핵심 주제인 이런 IMO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 규제 정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서 이제 우리나라나 그 글로벌 해운 선사들이 어떻게 향후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이며 그 중요성은 어느 정도의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PPT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후변화라는 거는 이제 많이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범지구적 규모의 기후 시스템이 최소 수십 년 이상 동안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지구 온난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PPT에 나와 있듯이 과거 1만 년 동안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도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1880년부터 2012년까지 불과 133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0.85도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인류의 어떤 산업화와 경제 활성화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유명한 정치인들이라든지 뭐 사회적 영향력, 파급력이 있는 분들은 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죠. 뭐 기후변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뭐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대기를 보면요, 이 온실가스라고 칭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육불화학 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교토 의정서가 있었죠. 교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협약 발효 기간이 끝나고 파리 협정으로 대체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교토 의정서에서는 이제 7가지 온실가스를 규정을 하고 이 일곱 가지 온실가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범세계적으로 마련하자라는 취지에서 발효가 됐었던 협약인데요. 그 말 그대로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하나요, 영어로. 그 다음에 일본어로는 온실 효과가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온실가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가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온실 효과라는 것은 지표면의 보온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양이 1% 정도일 때에는 오히려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이런 온실가스의 양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대변되는 기후변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IPCC라고 하는데요.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하죠. 여기서 굉장히 조금 살벌한 그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1도가 아니라 2도가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한 70억 명 이상의 지구인들이 있는데 10억에서 20억 명 가량이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생물종의 20%에서 30%가 멸종을 하게 되고 천만 명에서 3천만 명 가량이 기근 위협이나 홍수에 노출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도를 넘어서는 순간 이제부터 재앙이 초래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기준으로 이미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이상은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도까지는 상승을 해버렸지만은 향후 추가적인 기온 상승은 억제해야 한다. 2도 이상으로 늘어나면은 이제 인류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변곡점을 넘어서게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IPCC의 경고에 의하면은 금세기 말, 그러니까 21세기 말까지 이대로라면은 그래서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이라는 표현을 쓰죠. BAU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무것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현상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은 금세기 말에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6도까지 상승을 하고 문자 그대로 지구가 그 거주 불가능한 행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즉슨 이제 정말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인류의 멸망을 일컫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IPCC에서 또 다른 그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지금 벌써 진행이 된 지구 평균 온도가 1도가 상승을 하면은 킬리만자로와 알프스의 만년설이 모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도가 상승할 경우에는 큰 가뭄과 대홍수가 빈번해져 가지고 식량이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그 환경 변화로 대기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도가 상승을 하면은 열대와 아열대 지역이 거주 불가능한 지역이 돼서 인구의 대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경이라든지 뭐 영토 문제도 부각이 될 것이고 난민 문제 이런 것들도 불거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인류 간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평화가 위협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런 결과 보고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범세계적 차원에서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2022년 현재 기준으로 이제 1도 상승은 이미 진전이 됐는데 2041년으로 예상되는 지구 평균 온도 2도 상승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필사적으로 기필코 막아야 한다라는 것이 현재의 그런 어떤 인류의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기후변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에 있어서 이제 해상 부문, 국제 해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온실 가스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23억 톤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해상 벙커유, 예, 그 해운에 종사하는 선박에 기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약 6.8억 톤이고 이것이 이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은 2.1%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배출량 규제 등을 시행을 하고 전 세계가 이것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2050년에는 이 2.1% 수준이 10%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는 2016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래서 이러한 기후 변화에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뭐 정말 여러 가지 어떤 협약이 있고 규범이 있고 체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좀 대표될 수 있는 그런 국제 규범적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992년에 그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에서 유엔 환경개발 회의를 개최를 했고 그 결과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이 됐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UNFCCC라고 하죠.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라고 해서
앞글자를 따가지고 UNFCCC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그 유엔 기후 협약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제 환경을 보호해 나가자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대적인 부속적인 그런 어떤 규범들이 마련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1997년에 제3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 의정서가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자라고 세계 주요국들이 합의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공약 기간을 1차와 2차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차가 2008년부터 2012년에 해당이 되고 2차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서 2020년까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평균 5.2%까지 감축을 하자라고 의무를 부과를 했는데 사실상 결과적으로 매우 좋지 못했던 게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선진국에게만 이런 의무가 부과가 되고 그 개도국들한테는 부과가 안 됐었는데 이마저도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이 이 교토 의정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지 않았고 이 2008년부터 2012년에 해당이 되는 1차 공약 기간 동안 그 큰 대국인 경제 대국이고 지금 G7 중에 하나죠. 캐나다가 탈퇴를 했고 그 다음에 2차 공약 기간 동안 이제 쭉쭉쭉 뻗어 나가야 되는데 러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뉴질랜드 같은 그런 그 주요국들이 또 2차 공약 기간에 불참을 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의 반도 참여하지 않는 그런 유명무실한 공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뭐 그 의미가 사라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됐습니다. 자, 이런 결점 하자를 극복하고자 2015년에 이제 대대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파리 협약, 파리 의정서라고 불리는 이제 새로운 신기후 체제를 마련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국가들이 움직인 것인데요. 이 파리 협약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맞고 그다음에 현재 뭐 2022년 기준으로 1도까지 상승을 했고 이 파리 협약을 채택하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 약 160개국 이상의 어떤 뭐 정부 관계자, 그 다음에 NGO, 그 다음에 환경단체 주요 인물들 등등이 다 참석을 해가지고 파리에서 회의를 했는데 당시가 2015, 6년쯤이었고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2016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당시에는 지구 평균 온도가 1도까지 상승을 안 했는데 당시에도 이미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게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가지고 그것들이 점점 악영향을 끼쳐가지고 2021년에는 어차피 1도 상승이 예견되어 있고 이거는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1도 상승은 어쩔 수 없지만은 2도 상승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고 1.5도 상승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자라는 어떤 큰 목적 하에 다 같이 모인 그런 예, 회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다 합치면 한 3만 6천여 명이 모여가지고 대대적인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주요 쟁점들은 IND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고 하는데 좀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여 방안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자발적 감축 목표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참여하는 각국들이 자발적으로 이행 시점과 온실가스 절감 목표치를 정해가지고 제출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INDC라고 하는데 의무화됐던 거는 각국이 이 INDC를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되고 몇 년 뒤에 어떻게 이행을 했다. 그 결과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그것은 의무화가 돼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삭감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마다 이행 시점과 감축 목표의 정도가 상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들 간에 왜 우리는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 정도 감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너네는 그렇게 늦게까지 조금만 감축을 하겠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 갈등,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그 의견의 대립이 굉장히 격심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INDC를 제출하고 추후에 결과 보고를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었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2025년까지 5% 온실가스를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 5% 삭감을 하겠다고 INDC를 제출했으면 그 5% 삭감을 이행해야 된다라는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회의 과정에서 이것이 굉장히 또 첨예한 대립사안으로 나타났었는데요. 유럽같이 그런 어떤 녹색,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앞장서는 그런 국가 및 지역들은 당연히 법적 구속력을 부과해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한국, 미국 같은 나라는 국내에서 별도로 이행 법안을 마련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해나가자, 즉 국제법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부여하지 말자 이렇게 충돌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법적 구속력은 결국 부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도국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적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는데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진국들에게 그 지원을 약속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2020년까지 선진국들에게 1,000억 달러의 지원금을 그 녹색 기후기금 그린 클라이머 펀드라고 하죠. GCF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들어줬는데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게 2020년 이후에도 우리 개도국들을 선진국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좀 이렇게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구사항인 게 매 년마다 시시각각 변화무쌍하게 경제 상황이라든지 환경 등등은 변화해 갑니다. 근데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당장 2021년에 2020년이죠. 죄송합니다. 2020년 3월부터 이제 팬데믹이 닥쳤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지금 시점에서 제시해 달라.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도 어렵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대립이 됐었고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박, 국제해운에 적용되는 환경 규제를 관할하는 규범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행하고 감리 감독하는 기구가 이제 국제해사기구다.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터내셔널 마리타임 오르게나이제이션의 약자고 12번째로 탄생한 유엔의 전문 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상에서의 안전 보안과 선박으로부터의 해양 오염 방지 책임 등등에 대해서 이제 규정, 관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하는 일이 환경 문제, 항해 안전, 뭐 법적 문제, 그다음에 각국의 해양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협력, 그다음에 해상 보안, 그다음에 효율적인 선박 운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범을 마련하고 각 참여국들한테 이행시키고 감리 감독을 하고 있는 뭐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설립 과정은 쭉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상당 부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62년에 가입을 했고 88년에 담당관을 파견을 했으며 91년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사국에 진출을 했고 지금은 해운국을 대표하는 이사국 A그룹으로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사무총장이 한국분이라는 거죠. 그 임기택 사무총장님께서 이제 지금도 사무총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2018년 11월에 연임에 성공을 하셨는데 40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2023년 4월까지 임기 연장이 결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IMO라는 국제기구는요, 그 해상 보안, 해상 안전에 좀 중점을 두고 일을 하는 국제기구였는데 요새는 이 ESG 같은 그런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이제 더 이상 환경 보전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다라고 이제 의식이 부각이 되면서 해양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그런 추세로 점점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IMO에서 규율하는 환경 보호와 관련된 어떤 법률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대표적으로 오는 게 이 마플 협약이라는 것입니다.
Marine Pollution Treaty, 그러니까 해양 오염 방지 협약의 약자입니다. MAR이 이제 마린을 뜻하고 POL이 이제 폴루션을 뜻한다. 그래서 Marine Pollution Treaty, 해양 오염 방지 협약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3, 78이라고 있는데 73은 73년에 채택이 됐고 78년에 발효가 되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6개의 부속서가 있습니다. 6개의 부속서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추가가 된 게 이 부속서 6입니다. 그래서 부속서 1부터 살펴보면요. 이제 유류죠. 유류. 선박으로부터의 유류 오염 방출을 이제 규제하는 것. 그 다음에 부속서 2에서는 noxious liquid substances in bulk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독성 폐기물 등에 대한 규제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이제 포장된 해양 유해 폐기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해양에 함부로 방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네 번째는 선박 오수입니다. 선박 오수에 관련해 가지고 규제를 하고 다섯 번째는 이제 플라스틱, 특히 플라스틱 등등의 쓰레기 등등을 해양에 방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제를 두고 있고 지금 그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에어 폴루션, 그러니까 선박에 기인한 대기 오염을 규정을 하고 있는 이 부속서 6이 가장 이제 핵심과 중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는 게 해양에 대한 환경 오염을 규제하는데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 있고 IMO에서 다루는 뭐 해양 환경 보호 위원회라든지 이런 마폴 협약 등등이 있는데 어느 곳에서 중점적으로 해양 오염에 대한 어떤 규범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은 좀 IMO가 더 앞장서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원칙의 충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UNFCCC,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UN 그 환경보호 협약과 관련 UNFCCC에서는 차별적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BDR이라고 하는데요.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라고 합니다. 차별적 공동 책임이라고 하는데 즉슨 이제 선진국은 모두가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개도국들 같은 경우에는 작금의 환경 위기는 선진국들의 어떤 선도적이고 과도한 경제 발전에 의한 부작용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앞장서서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법률도 이제 준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개도국한테는 어느 정도의 좀 어드밴티지가 부과가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고 그런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주는 그런 원리가 이제 차별적 공동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UNFCCC에서 주장하는 바이고, 근데 이제 IMO에서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차별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No more favorable treatment. 그래서 앞글자를 따가지고 No more NM favorable treatment, FT라고 합니다. 비차별 원칙인데요. 환경 위기라는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망라해서 차별 없이 공동으로 책임이 부과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인류의 생존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작금의 실태에 있어서는 누구한테 조금 그 의무를 경감시키고 누구는 중점적으로 이행하고 요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제 환경 위기, 그 기후 변화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원칙이 충돌이 되고 있는데 가장 좀 최근의 움직임으로 보면은 이제 UNFCCC에서 좀 IMO의 그런 의견을 따라주는 특히 이제 해양 부문에 있어서는 그 어떤 해양 환경이라는 특수성을 인정을 해가지고 유엔에서 그 분야에 한해서는 IMO에게 어떤 그 권한이나 관할을 위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IMO의 뜻에 따르자라고 이렇게 어떤 의견을 냈었는데 그것도 이제 개도국들의 반대로 약간 이렇게 좀 유야무야하게 된 좀 벽에 부딪힌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IMO, 특히
교독서 6에 따라서 어떤 그 해양의 선박에 기인한 대기오염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몇 가지를 좀 주요 규제들을 추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선박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EEDI라고 하고요. 다음에는 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서, 심프라고 얘기를 하고 배출 규제 해역, ECA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요것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EDI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에피션시 디자인 인덱스,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의 약자입니다.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선박이 나타내도록 건조 단계에서부터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제입니다. 그래서 1헬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해양에서의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키로수로 따지자면 한 1.84km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박이 1톤의 화물을 싣고 그래서 1헬이 1.84km 정도 전진을 했을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선박이 자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설계 지수가 포함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이제 그 2013년부로는 신조선에 적용이 돼가지고 새로 건조되는 선박은 모두 이 EEDI를 적용시키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이 다 이제 이 EEDI를 계산하고 이 값을 준수해서 설계되고 건조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밑에 페이즈 0부터 페이즈 3까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과거 10년 동안 인도된 선박의 평균 EEDI 수치, 요거를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삭감률을 지정을 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즈 0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건조 계약이 이루어진 선박에 대해서는 그 과거 10년 동안 인도된 선박의 평균 EEDI 수치 그대로 따라주면 되고요. 페이지 1, 이 기간에 두 번째 기간에 건조 계약이 이루어진 선박은 과거 10년 동안 인도된 선박의 평균 EEDI의 10%를 삭감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20%를 삭감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30%를 삭감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EEDI가 규정되고 이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심프라고 해서요. 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그러니까 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가지고 줄여서 심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서류입니다. 서류. 관리 계획서를 선박에 비치를 해야 된다. 이런 환경 규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플랜, 계획이죠. 계획과 임플리멘테이션, 실행, 그 다음에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 셀프 이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평가 및 개선, 디벨롭먼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된 관리 계획서를 항상 선박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첫 번째 플랜 단계에서는 현존하는 선박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파악을 하고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행 단계에서는 책임자를 지정을 하고 결정된 실행 대책에 따라서 이행하고 기록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모니터링 평가에서는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을 한 다음에 정량적인 모니터링을 수행을 하고 평가 및 개선 단계에서는 계획된 조치들의 효과를 평가하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거를 모색하는 그런 어떤 보고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선박이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런 실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향후에는 이제 어떻게 그 이행을 어떻게 평가하고 향후에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쭉 담은 관리 계획서 및 보고서 요거를 선박이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관리 계획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ECA라는 개념을 들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에미션 컨트롤 에리아스의 약자입니다. 배출 규제 해역이다. 저는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최신화된 배출 규제 해역 ECA를 다 이렇게 한눈에 담고 있는 세계 지도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주요 ECA 해역을 담고 있는 그 해역을 표시한 그림을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뭐
북미 지역이 있죠. 북미 지역, 그 다음에 발트의 북해 지역이 있고 카리브해 지역 이렇게도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이 ECA 지역이 점점 확대돼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본국의 연안에서는 모두 ECA를 적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5대 주요 항만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항, 인천항, 여수 광양항, 평택, 당진항, 울산항 이렇게 5개의 주요 항만이 있는데 이 5개의 주요 항만 모두 현재에는 이 ECA가 적용된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ECA가 적용된 다음에 이 발트해와 북해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라고 그러죠. PM2.5, 그 다음에 황산화물이 각각 90%에서 80% 이상 감축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해역이 넓고 선박의 통항량이 굉장히 많은 이 북해에서도 그 감축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서 2020년까지 분석한 결과 황산화물과 미세먼지가 각각 86%에서 74%까지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ECA가 뭐 하는 곳이길래 그렇게 배출 규제 해역으로 지정을 하고 뭐 황산화물이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축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냐는 말씀을 드리면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박에 연료유 보통 이제 벙커CU라고 불리는 연료를 선박이 사용을 하는데 원유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그 원유를 수입을 해서 정제를 해가지고 뭐 석유라든지 뭐 등유라든지 뭐 경유, 휘발유, 기타 등등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서 정제를 한 후에 남은 찌꺼기들이 주요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오염의 정도가 심한 연료를 선박이 사용한다. 그것을 이제 보통 벙커CU, 중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중유의 황 함유량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료에서 황산화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유가 황산화물을 포함하고 있는 비중을 낮춰야 된다. 그리고 이 ECA라는 해역에서 선박이 운항이 될 때에는 황 함유량이 낮은 저유황유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규제를 한 것이 ECA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글로벌 리밋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글로벌 리밋은 일반 해역을 일컫습니다. ECA가 아니라 보통 이제 ECA를 제외한 모든 그 국제 운항에 종사하는 선박들이 다니는 곳들 그런 일반 해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2012년까지는 그 선박이 소모하는 태우는 그 벙커CU 중유에서 포함되어 있는 황 함유량이 4.5%까지 허용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2012년부터는 3.5%까지 인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 해양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환경 규제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을 이제 IMO에서 발효한 것이기 때문에 또 2020년 1월 1일부로 발효가 돼가지고 IMO 2020 이렇게 부르는데요. 2020년부터는 일반 ECA가 아닌 일반 해역에 항해하는 선박들도 황 함유량을 0.5% 이하까지 낮춰야 되는 그런 규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 해역에서의 황 함유량 규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ECA 배출 규제 해역에서는 처음에 2010년까지는 1.5%까지 황 함유량을 허용을 했다가 이제 언제죠? 2010년 이후부터는 이제 쭉 해서 1%까지 적용이 됐다가 2016년부터는 이제 0.1%까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슨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재에도 이 ECA 배출 규제 해역을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황 함유량이 0.1% 이하인 초저유황유를 그 연소를 하면서 항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그 해양 환경 규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주요 항만들, 5대 주요 항만들을 다 이제 ECA 해역으로 규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황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대부분이
선박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선대 열 몇 개를 합치면은 전 세계의 모든 다른 그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운송기관에서 발생시키는 황산화물의 양을 능가한다. 이런 통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컨테이너 선박 한 척이 발생시키는 SOX, 그러니까 황산화물이 트럭 5천만 대분에 해당이 된다라는 그런 분석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굉장히 유명한 그 전 세계 1위의 학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이처에서 발표를 했는데 2016년에 우리나라의 부산항을 중국의 7개의 항만, 그 다음에 싱가포르, 두바이 이렇게 9개의 항만과 함께 10대 초미세먼지 오염 항만으로 부산항을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초미세먼지 나쁨 기준을 충족시키는 그런 초과한 날이 120일 이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2017년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초미세먼지에 오염돼 있는 도시다 해가지고 부산을 지정을 했고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역시 부산항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선박에 출입이 빈번한 그런 항만이기 때문에 황산화물의 그 배출량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다음에 이 황산화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오염을 초래하느냐 이것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 되는 그런 오염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황산화물이 대기 중에 퍼지면서 해양이라든지 일반 수질 오염 등등도 격화시켜가지고 어, 수중에 사는 어떤 어패류의 감소도 초래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토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식물 등에게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쳐서 어떤 농업이라든지 임산업, 그다음에 산림 등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떤 부식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산성비가 돼서 내리거나 대기 중에 퍼져 있으면은 어떤 문화재 훼손이라든지 이런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황산화물에 기인하고 있는 면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선박 평형수 관리 협약이라는 어떤 법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2004년에 협약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 선박 평형수 관리 협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협약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미국의 LA항과 우리나라의 부산항을 예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부산항에 선박이 들어와서 화물을 다 양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만 2천 TEU에 만재된 선박이 부산항에 들어왔고 부산항에 그 컨테이너들을 양화를 할 경우에는 1만 2천 개의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1만 2천 개를 내려놓은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듯이 선박의 무게가 굉장히 감소합니다. 선박이 굉장히 가벼워지기 때문에 물에 둥 뜨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선박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무게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화물을 적재해서 그 화물이 무게추 역할을 해줘가지고 선박이 안정적으로 가라앉고 그 다음에 그 선박이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해수가 닿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흘수선이라고 하는데 충분한 흘수선을 확보를 해야지 선박이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화물들을 다 양화를 하면은 선박이 가벼워지니까 붕 뜨게 되죠. 그러니까 흘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면은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없고 자칫하면은 전복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박이 화물이 없는 공선 상태일 때에는 선박 평형수라는 것을 주입을 한다는 거죠. 해수를 주입시켜가지고 화물이 없는 상태에서 무게를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중심을 확보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것이 선박 평형수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다시 항해를 하고 또 화물을 선적하게 됐을 때 선박 평형수를 적재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화물을 적재하면은 너무 선박이 무거워져서
가라앉게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다시 선박 평형수를 배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부산항 앞에 해역에서 선박 평형수를 적재를 합니다. 빨아들이면은 당연히 그 수중에 있던 어떤 해양 생물이라든지 미생물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빨아들이게 됩니다. 빨아들였다가 다시 미국의 LA항으로 가가지고 LA항에서 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선박 평형수를 배출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부산항 앞에서 살고 있던 해역에 서식하고 있었던 어떤 해양 미생물이나 해양 생물들이 미국의 LA항 앞바다에 풀어지게 되는 꼴이죠. 이러면은 생태계 교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고 이게 좀 예기치도 못한 그런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주면 여기 지금 제가 어떤 개 사진을 올려놨는데 얘가 중국에서 서식하는 참개라고 합니다. 이 중국에서 서식하는 참개가 중국에서 선박 평형수를 통해 가지고 선박에 적재됐다가 빨려 들어갔다가 미국에 가가지고 다시 선박 평형수가 배출이 돼가지고 미국에 풀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 중국의 참개들이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논을 마구 파헤쳐가지고 이제 농사에 커다란 피해를 끼치게 됐고 이제 밑에 있는 이 조개는 핏불고등이라고 하는 어패류인데요. 얘는 이제 보통 이제 그 러시아 극동 지역에 서식하는 해양 생물이라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 선박 평형수를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인근의 어떤 굴이라든지 조개 이런 양식장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좀 가장 충격적이었던 피해 사례는요. 1991년에 비브리오라고 하는 콜레라균이 페루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미 전역에 확산이 돼서 1만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브리오라는 병원균, 콜레라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요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선박 평형수를 통해서 옮겨갔다고 합니다. 남미와 아시아를 항행하는 선박이 있었고 그 선박 평형수를 통해 가지고 남미로 가서 남미 사람들이 1만 명이나 그 콜레라에 감염이 돼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박 평형수의 이동, 본래의 서식지로부터 그 이탈되는 그런 현상을 막자라고 해서 발효된 게 선박 평형수 관리 협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두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2017년 9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부터 이제 그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들은 이 선박 평형수 관리 협약 규범을 따라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규칙은 육지로부터 200해리, 아까 1해리가 약 1.84km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350에서 400km 이상 육지에서 떨어진 해역 및 해역과 수심이 200m 이상의 해역에서는 평형수를 교체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을 놨고요. 그러니까 이제 200해리 이상 떨어져라. 그 다음에 수심이 200m 이상 되는 어떤 공해상이어야 된다. 여기서는 선박 평형수를 배출하고 다시 적재해도 된다. 이런 규정을 놨고요. 두 번째는 이 위에 어떤 해상 미생물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그 양이 이 기준치 이하일 때는 뭐 배출을 해도 되는데 이 기준치를 넘어갔을 때는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를 필수적으로 선박이 탑재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협약이 발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박 평형수를 밸러스트 워터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렇게 줄여가지고 BWMS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선박에 평형수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탑재를 하는 것이죠. 장치를. 그래서 보면은 그 장치가 평형수에 자외선을 투사해가지고 그 평형수 안에 살아있는 어떤 미생물들, 해양 생물들을 다 죽여버리고 두 번째는 평형수 중에 산소량을 저하시켜가지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는 생물들을 다 질식사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오존이나 그런 어떤 약품 같은 그런 화학 물질들을 투약을 해가지고 선박 평형수 안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박멸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 조치를 이행한 다음에 이 기준치 이상일 때는 상대국의 해역에 가가지고 선박 평형수를 배출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를 모든 선박이 다 탑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기 검진을 받은 선박은 2024년, 죄송합니다. 2022년 9월까지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를 탑재를 해야 되고, 여기는 지금 밸러스트 워터 트리트먼트 시스템 TS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MS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렇게도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22년 9월까지 탑재를 해야 되고, 그보다 더 이전에 검사를 받은 선박들 2012년부터 14년까지 정기 검사를 받은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2024년 9월까지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를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된다는 기한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한을 이분화시킨 이유는 뭐 유럽에서 특히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에서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를 탑재를 하려면 도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도크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을 수용을 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설치 기한을 한 번에 통일하면은 모든 선박들이 다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를 구매를 하고 탑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 차질이 우려가 돼서 뭐 이렇게 기한을 이분화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2022년까지 뭐 올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는 2024년까지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의 특수 기간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여러 분야에서 이 해외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구나라고 좀 제가 개인적으로 자랑스러웠던 거는 이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시장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1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IMO에서 이제 승인을 하는데 이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가 사용 가능한 것이다, 적절하다 이렇게 승인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약 40% 승인된 처리 장치의 40%를 우리나라 업체에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뭐 테크로스라든지 파나시아, NK 이런 업체들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 지금 약 4조 원대 규모의 그런 시장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일본,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그 다음에 중국 같은 업체들이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좀 바싹 뒤를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이렇게 그 시장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과열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좀 그 발표가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해양 환경 규제가 IMO 2020이라는 규제입니다. IMO에서 발효를 했고 2020년 1월 1일부로 발효가 됐기 때문에 IMO 2020이다. 이런 명칭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 분야에서 해양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ECA 같은 경우에 그 ECA 해역에서는 현재는 0.1% 이하의 황 함유량을 유지해야 된다. 선박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ECA 해역이 아니라 그것을 제외한 모든 일반 해역에서 모든 선박들이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들이 0.5% 이하의 황 함유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해운 선사에게는 굉장히 큰 비용과 어떤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말 그 많은 큰 변화와 전환점을 초래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해운업계가 긴장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은 어떤 대응 방안들과 이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 IMO 2020의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산화물 SOX라는 기호를 쓰는데 배출량의 90%가 선박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상위 규모의 15척의 선박이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보다 많은 황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다. 아까 부산항이 황산화물과 초미세먼지에 가장 오염된 항만이다, 도시다. 이렇게 네이처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는 중유, 벙커CU라고 말씀드리고 굉장히 그런 어떤 저가의 그 찌꺼기들 원유에서 정제되고 남은 찌꺼기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저렴하고 찌꺼기로 이루어져 있는 그 연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황산화물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오염물질의 배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 해서 IMO 2020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 IMO 2020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그나마 다른 규제들에 비해서 적응만 된다면 손쉽게 이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이런 것들은 선박 평형수 협약 같은 경우에는 처리 장치를 별도로 구매를 해가지고 선박에 모듈화시키고 탑재시키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도 요하는데 요거는 마찬가지로 황산화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고유황유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황산화물이 그만큼 적게 포함되어 있는 저유황유 내지는 초저유황유를 사용하면은 연료를 교체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동성 있게 선박들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개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ECA 배출 규제 해역에서는 그 해역을 지나가면서 이미 적용을 받고 있고 이러한 규제를 경험을 해본 선박들, 해운 선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허들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대응 방안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황함유량이 0.5% 이하인 그 다음에 배출 규제 해역을 지나갈 때는 0.1% 이하인 저유황유 또는 초저유황유를 사용하는 방안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겠죠. 그렇죠? 말 그대로 그냥 저유황유를 벙커링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그만큼 친환경 에너지인 만큼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고유황유보다 약 40% 비싼 가격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처럼 이것도 탈황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고유황유를 사용을 해도 그 고유황유를 좀 이렇게 정제를 해서 저유황유로 만들어주는 탈황 장치 이거를 이제 스크러버라고 말한다고 하는데요. 그 스크러버를 탑재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유황유를 사용하더라도 이 스크러버를 탑재하면은 그 운항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당연히 선박을 개조하고 추가적인 설비 장치를 탑재를 해야 되니까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처음에는 700만 달러의 그런 비용까지 발생을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400만 달러까지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 예를 들어서 좀 노후한 그 다음에 폐선이 머지않은 그런 노후한 선박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조금 있으면 선박을 폐선시킬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노후 선박들을 많이 운용하고 있는 그런 해운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조금 있다가 버릴 선박들이니까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고요. 이제 좀 커다란 그다음에 신조선 대형 선박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선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HMM 구현대상선이 지금 20척의 신조선을 발주하고 이제 운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12척은 이제 24,000 TEU 이상의 초대형 선박이고 나머지 8척은 한 12,000 TEU 정도의 뭐 어쨌든 그것도 대형 선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최근에 비교적 한 1, 2년 전에 그 20척의 대형 신조선들을 발주를 했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M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크러버, 탈항 장치를 장착을 해가지고 운항을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강한데요. 근데 이것도 지금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탈항 장치를 마련을 해가지고 저유황유, 그러니까 황함유량을 낮추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과정에서 오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폐수와 오수를 결과적으로 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 또한 이제 해수에 오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스크러버를 장착한 선박은 우리 항만에 입항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규제를 가하고 있는 항만이 특히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6개국 이상으로 증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현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은
제가 이제 뭐 현장 근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 지식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LNG 선박은 LNG 추진선이 아니라 LNG 운반선인 것 같습니다. 그 LNG라는 액화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를 운반하는 그런 선박인 것 같은데요. 이런 운반선이 아니라 액화천연가스로 추진되는 LNG 운반선이 아닌 LNG 추진선을 도입을 한다는 것이죠. 일단은 차세대 청정 연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IMO 2020에서 규제하는 그런 환경 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IMO 2020 다음에도 더욱더 강력하고 타이트한 그런 환경 규제는 계속해서 발족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발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아예 그러한 규제들을 좀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완벽한 천연 연료를 지금부터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시다시피 LNG 그런 액화천연가스로 추진되는 선박을 새롭게 건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초기 비용이 굉장히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막대한 대응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한중일 중에서 지금 가장 조선산업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은 제쳤고 중국도 제쳤다가 얼마 전에 중국한테 다시 1위 자리를 탈환당했다가 다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이런 LNG 추진선과 같은 그런 차세대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런 신조된 대형 선박들의 발주가 연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넘기고 마지막 그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옵션 중에 무엇이 가장 적합한 방안이냐 이러면 좀 획일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각 선사마다 대응 방안, 옵션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머스크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선사 경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저유확률을 사용하고 있고, 현재는 스크러버 장착을 이렇게 병행하고 있는 그런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MS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크러버의 그런 장착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HMM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이제 그 신조된 대형 선박들 위주로,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운행할 그럴 연수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선박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스크러버 장착을 우선시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LNG 추진선으로 대체해 나가야 된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이런 환경 규제라는 것은 이제 선사들에게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희비가 교차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그 기술력이 뛰어난 분야에서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해운 선사에게 이 환경 규제라는 것은 비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향후에는 이제 선봉량, 그러니까 선박들의 공급 차질, 그 다음에 글로벌 선봉량의 감소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만성적인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규제가 위기가 될 수가 있지만은, 이런 위기라는 말에는 한자를 보면은 이 위기라는 말이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잠재되어 있다, 이런 의미도 내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이런 규제에 대한 대응력이 향후 그 해운 선사의 그리고 관련 업계들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의 동향에 발맞춰 가지고 친환경적 정책을 계속해서 수립해 나가고, 이런 사회적인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그런 글로벌 해운 선사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런 환경 규제를 적극적으로 학계에서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해서 뭐 정부나 관련 업계에 지속적으로 제언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 제 발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다소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예, 좀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재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흥미롭고 새롭고 유익한 발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나 의견 있는 분들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 발표 잘 들었고요. 예, 지금 현재 이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20년 1월 1일부터 이게 규제가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선사에서 쓰던 그 비용들이 고유황 원료였거든요. 그러다가 저유황으로 바뀌다 보니, 그 원료값의 그 차액을 BAF, 유류 할증료로 해서 더 이제 이 시퍼라든지 이 화주에 이거를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에 따라서 이 평균적으로 이제 전 세계로 봤을 때 운임의 증가율이 450%예요. 그 450, 물론 선진국, 유럽이나 이쪽 가는 거는 더 비용이 늘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평균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그 선사 측에서 비용을 요구할 때 BAF에 첨가해서 추가해서 비용을 이제 첨가하는 경우가 있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LSS랑 아니면 LSF라는 항목으로 해서 20피트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60불에서 170불 그 다음에 이제 40피트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80불에서 450불까지 추가 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이게 누가 내야 되는 거냐에 따른 이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운임에다가 포함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환경에 대한 문제니까 따로 이거는 상의해야 되느냐가 이제 논의되고 있는 시장인데, 이거를 학문적으로 한번 분리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좀 우리가 새로운 방향 제시, 환경에 따른 변화에 따른 이 무역의 환경의 이 변화에 따른 이 요구 사항들에 이 연구 과제로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롭게 들었고 요금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볼 만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환경 규제에 따라서 당연히 환경 규제는 선사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대미문의 선봉량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 때문에 정말 그 SCFI라든지 그런 운임들이 정말 과거의 전례가 없을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좀 지식이 짧았습니다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해운 선사의 물류 비용의 증가는 고스란히 우리 소비자들이 떠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진해운이 망했을 때도 우리나라 해운 선사들이 차지하는 어떤 운임 비중이 높았고, 그것이 이제 고스란히 서민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어져 가지고 물가 상승으로 반영이 됐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하면 뭐 몇 조 단위다. 이렇게 분석이 된 자료를 제가 본 적도 있는데,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비용의 어떤 분기점, 비용 이전의 분기점, 책임의 소재를 누가 갖느냐, 요것들에 대해서도 좀 법리학적으로, 상무론적으로 접근해 보는 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도 향후 연구하는데 조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 분야가 뭐 제가 이렇게 막 주로 강의하고 연구하고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만은 뭐 굉장히 좀 개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애착이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뭐 그거에 비해서는 실력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피드백이라든지 코멘트 등등을 많이 주시면은 제가 향후 더더욱 이것을 디벨롭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학기에 수업 들었었던 권결입니다.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일단 저희 발표 내용 너무 흥미로운 주제여서 새로운 용어도 많았지만 너무 잘 들었었고요. 조금 뭐 역설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조금
그 논제에 벗어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런 규제가 생기게 되면 뭐 방금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있었던 것처럼 뭐 저유황유라든가 뭐 스크러버라든가 이제 LNG 같은 이런 대책이 생기게 되면 어떤 그 친환경이나 이런 환경 보호의 그 거시적인 그런 관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거를 공급하는 쪽이나 그거의 자원을 갖고 있는 국가라든가 지역 쪽은 또 이익을 보게 된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혹시 이런 규제를 만들고 할 때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그 엔바이런먼트 쪽의 이 거국적인 관점을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이 규제에 따른 수혜라든가 이익을 위해서 국제 정세상 뭐 관련된 그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 규제를 이렇게 도입을 한다라든가 이런 그 채택되게 하는 그런 국제적 로비 활동 이런 것도 있는지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정말 이 IMO 2020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격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2020년 1월 1일부로 발효가 된다. 그리고 그 몇 년 전부터 해운 선사들이, 특히 해운 선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한 2018년, 2019년 이 즈음에. 근데 제가 생각이 되기에는 그때도 조선산업계가, 해운업계가 아닌 조선업계가 본인들이 이 IMO 2020으로 인해서 LNG 추진선이라는 차세대 청정 에너지로 운항되는 선박이 그 수요가 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이 조선업계의 화랑을 띠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 조선업계 관련자들이 알았을지 몰랐을지 그 당시 시점에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근데 이제 분명히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혜를 보는 그런 어떤 산업계나 그런 산업계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어떤 정계라든지 뭐 로비 산업계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환경 규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이해관계 단체 그리고 그들의 어떤 동향 그다음에 뭐 목적 동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지식이 짧아서 이실직고하고 말씀드리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 규제를 통해 가지고 긴장을 해야 되는 업계뿐만 아니라 요거에 이로 인해서 확실하게 수혜를 받는 어떤 분야, 영역에 대해서도 제가 좀 추가적으로 자료 조사를 해서 예, 그다음에 이런 어떤 뭐 강의안이라든지 발표 자료에 포함을 시키고 좀 추후 연구로까지 논문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가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하신 내용에는 답변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교수님 그 글로벌 협상 수업을 들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서 연관돼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이제 민망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에 추가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선 김민재 박사님 발표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그 해운 부분 환경과 관련해서는 제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하고 제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라서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내용을 전달하려다 하시다 보니까 조금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첨언하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우선 IMO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설명하셨던 대로 해양 활동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관할하고 규제하는 기구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최초로 협약이 발효된 것은 이제 해상 인명 구조와 관련된 협약을 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해운 활동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규제를 가하고 활동을 하는 기구로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 환경과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이제 유류 오염 위주로 활동을 진행을 했었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지구 환경 변화라든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서 앞서 발표하신 김민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말폴 협약의 부속서 형태로 대기오염과 관련된 내용을 채택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 말폴 협약의 부속서 6장에 따라서 해운 활동에 따른 대기오염에 대한 모든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MO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들, 회원국 같은 경우는 이제 IMO에서 채택한
협약을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IMO에서 활동을 하고 채택된 협약에 따라서 국내법도 함께 변화가 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배출 규제 해역 같은 경우는 황산화물을 기준으로 해서 배출 규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황산화물뿐만이 아니라 이제 녹스라고 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도 해운 활동에서 많이 배출이 되고 있어서 질소산화물 규제 해역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 이제 그 사이에 이산화탄소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부각됨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법 논의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규제 쪽으로 방향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운업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뭐 선박 평형수 관리 협약에 따른 이런 장치를 부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배출 규제를 위해서 어떠한 특수한 장치를 부착하거나 비용적인 측면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런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하나의 규제가 시행이 되면 관련된 업계에서 이제 비용 상승적인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발표의 기본 틀인 것 같고요. 해운 산업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 후방 산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운이 활황이 되면은 해운 활동에 필요한 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선 산업이 덩달아 성장하게 되는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가 이루어졌지만 새로운 기술력이 필요한 어떤 특정 장치를 부착한다거나 혹은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된 선박을 발주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이제 앞서 질문하신 것처럼 조선업계가 화랑이다. 조금 더 우리가 수주에 힘쓸 수 있겠다. 좀 더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겠다는 시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했던 면이 없잖아 있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구적인 차원에서 오랜 시간 논의가 되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업계 측에서 뭔가 이런 이윤 추구를 위해서 로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뭐 이런 규제가 나타났다고 본다기보다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에 어떠한 장치를 통해서 환경 오염을 조금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서 규제가 발효된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IMO 측에서는 이제 MEPC라고 해서 해양환경보호위원회라는 회의를 이제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논의를 해서 말폴 협약 이제 부속서 6장을 개정해서 다시 또 적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서 이제 발표자 언급하신 EEDI라고 하는 거, 에너지 효율 지수를 새로 건조하는 배에 적용하겠다라는 것이 원래였는데 지금은 기존에 운항하고 있는 현존선이라고 하는데 현존선에도 이러한 효율 지수를 적용하겠다라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서 EXI 네네, 아, EEXI라고 예, 하는 것이 예, 예. 있는데 요것을 이제 2023년 1월 1일부터 또 발효를 할 예정이라서 아마 EEDI라는 것을 적용하기 전에 발주했던 오래된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EEXI를 적용하기 위한 또 다른 무언가 장치라든지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조선업계에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해운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해운 분야가 아니더라도 항공 분야에서도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운송 분야라든지 뭐 기타 통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 규제 측면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연구를 진행하거나 자료를 파악해 보시면 흥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제가 사실 발표를 하면서 여기 이제 제가 주로 연구 및 강의하는 분야는 아니고 정말 좀 드리기 부끄럽지만 정말 뜨내기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사실 홍란주 교수님은 제가 좀 평소에도 많이 가깝고 선배님으로 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신 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도 이쪽 관련 분야고 그래서 좀 발표를 하는데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됐었어요. 그 가장 그 전문성을 갖춘 분 앞에서 요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좀 추가적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 못했고 그 다음에 미처 몰랐던 부분까지 잘 찝어주셨고 이제 그런 거를 좀 집대성하니까 향후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구를 정리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좀 감이 잡히는 느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또 추가적으로 뭐 질문이나 예, 코멘트, 피드백 등등 있으면은 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평형수가 대략 뭐 배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 용량이 되나요? 배 한 척에 대해서? 아, 선박 평형수의 그 물의 용량 말씀이십니까? 예, 무게나 부피나. 아, 그게 정말 그 선박 크기에 따라 가지고 천차만별이 되는데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뭐 몇 년도 기준으로 총 배출된 평형수의 양이 얼마다 이런 그, 그 통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교수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나중에 저기 혹시 확인되면 알려주세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아, 예, 교수님.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예, 그 통계가 있습니다. 뭐 몇 년도 예, 기준으로 막 예, 몇 톤이 그 다른 해역으로 이동해서 배출이 됐다. 이런 통계가 예.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그 붙여서 세계에서 제일 큰 배 15척에서 배출하는 그 황산화물이 전 세계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것보다 많다 하니까 놀랐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예.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 컨테이너선 자동차가 수억 대 될 것 같은데, 예, 예. 15척이 그거보다도 많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컨테이너선 한 척이 배출하는 황산화물의 양이 트럭 5천만 대분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황산화물 배출에 있어서는 정말 선박이 굉장히 월등한 것 같습니다. 뭐 그 안전 마이크 보고가 좀 월등. 잡고서,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예, 그 말씀 주신 거에 이어서 예, 추가 첨언 드리자면은 그 아까도 발표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컨테이너선 한 척이 발생시키는 그 황산화물의 양이 트럭 5천만 대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거 자료를 봤을 때 5천만 대가 아니라 5천 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5천만 대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황산화물 배출량에 있어서만큼 이 선박이 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예. 5천만 대하고 그 선박의 1톤이요? 아, 그냥 일반 컨테이너선 뭐 컨테이너선도 뭐 몇천 TU 뭐 2만 예, TU 예, 이렇게 다양한데 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컨테이너선 한 한 척분에 척 한 해당된다고 척이 합니다. 예. 5천만 대. 예,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예. 음, 저 처음에 5천만 대 이랬을 때 이게 자료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예. 5천 대겠지 하고 봤는데 5천만 대가 맞더라고요. 예. 그 자동차는 뭐 별로 거기 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열심히 사도 되겠네. 네, 또 달리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 분 해주세요. 네, 없으시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것도 많이 배웠고 중요한 주제인 것 같고 이 정도로 마치고 우리 홍란주 교수님이 이 분야 논문 쓰셨는지 몰랐습니다. 네, 다음에 기회 되시면 또 한 수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5시, 4시 50분부터 또 수업을 해야 돼가지고 일찍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샌드위치는 사전에 안 하고 치킨을 애프터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5시 경에 행사 마친 다음에 치맥을 드실 분들은 여기 그 채팅창에 이름을 좀 써주시고요. 아마 최대한 16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8명, 사적 모임 8명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모른 척하고 한 2팀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이상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것 같고 빨리 이름을 써주시고 16명이면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라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집 공고를 내고요. 네,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서 오늘 텀 워크숍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박사님 그 안양 스터디 카페 룸 차지도 꽤 비쌀 텐데 아닙니다, 교수님. 저렴합니다. 몇천 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준입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